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경찰청 1호 프로파일러이자 책에 많은 가르침을 주신 권일용 교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모든 정황이 범인이라고 지목할 때도 다른 가능성을 생각한다. 범인은 완전 범죄를 꿈꾸며 현장 속에 자신을 감추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을 역으로 추적해서 정확한 증거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범인을 올리는 것이 피해자와 남겨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모두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증거도 아닌 DNA 증거입니다. 그런데 범인이 없습니다. 2008년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고 왜 잡을 수 없었는지, 정말 방법이 없었던 건지, 누가 그렇게 마음을 놓고 이 사건을 바라본 건지, 우리는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에서 그 흔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섹션, 사건의 발생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은 충청남도 부여군 한 시골 마을인데요. 이 한적한 동네를 살인의 공포로 몰아넣은 날은 2008년 10월 10일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살고 있던 74세 윤씨 할머니, 읍내 일을 하던 아들이 왜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지? 라는 이상한 생각 때문에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이 잠겨있는, 현관이 잠겨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상한 모습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현관문 하나 들어갔을 때 옆에 시골집에 있는 샤시문이 있죠. 샤시문이 조금 열려있던 겁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가는 문도 살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이 문이 여기 왜 열려 있지? 너무 깜깜한 상황이라서 뭘까? 하고 거실로 들어가 안에 있는 조명등을 켜기 위해 거실 조명등 줄을 잡아 당기려고 할 때 다리에 무언가 닿게 됩니다. 그리고 불을 켰을 때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주검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사인입니다. 당시 국가수 부검 결과 감정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들이 봤던 모습대로만, 겉모습만 얘기를 하면 피도 있었다, 멍도 엄청 있었다, 목에도 멍이 들어있었다, 치아도 4개나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황만 들어보면 폭행이 있었다라는 생각은 드시겠지요. 근데 여기 국가수 부검 결과를 확인해 보게 되면 사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손으로 목을 조르는 액경, 즉 경부압박 질식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목으로 손을 누른 거죠. 손으로 목을 누른 흔적입니다. 또한 구강 점막에 다수의 점막 출혈 및 열창이 존재하는 걸 봤을 때 경부 압박이 있을 때 여기까지 전부 막았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이려고 고의적으로 아예 꾹 눌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울혈이라는 것까지 반응이 나왔다는 걸 보게 되면 뭔가 피해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혈액이 위로 올라오는, 살아있는 상황에서 목이 졸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몸 곳곳에 다수의 폭행 흔적이 보입니다. 각 장기에 출혈이 있었고 심혈, 몸 안에 있는 혈액 자체가 암적색을 띠었다라는 모습까지 확인이 됩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하루 전날이었던 2008년 10월 9일 목요일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결론은 살인이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에게 사건 발생 확인됐던 목격자인 아들의 이야기, 2008년 10월 10일 저녁, 그리고 사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 겉으로 보여지는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 지리적인 문제입니다. 이곳은 충청남도 부여의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지리적으로 차량 없이는 진입한다는 게 좀 어려운 공간이지요. 그럼 범인 혹은 범인들은 차량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 마을 근처에 사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둘, 범행 자체의 심적인 관점을 살펴봤을 때 범행의 목적입니다. 70대 노파에게 도대체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지요. 상대적으로 범인은 힘의 위치가 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침입할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살인 직전의 침입의 목적이죠. 왜냐하면 집을 들어올 때 대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집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집에 꼭 들어와야만 했고 어느 방향으로 침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어떤 목적이든 간에 이 집에 들어와야만 하는 그 이유가 존재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면 범주를 크게 나눴을 때 돈 혹은 원한이겠네요. 어떤 경우든 우연히 이 집에 들어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경우라면 묻지마 범죄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아마도 다른 목적성을 띤 범행일 확률이 높다는 건 여러분도 느껴지실 겁니다. 세 번째, 시신에 남은 흔적을 살펴보면 범인 혹은 범인들은 도구가 없습니다. 즉, 힘으로 충분히 제압을 할 목적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반된 게 무차별 폭력이었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부검 결과를 보면 피해자는 반항하지도 못하고 그냥 당한 상황입니다. 저항도 못하고 큰 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제압을 당했고 폭행을 하며 서서히 원하는 걸 얻다가 사망에 이른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죽이겠다는 목적을 통해 범행 행위를 저질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모습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려보면 원한일 확률, 면식범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우리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면식범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면식범, 이 집의 구조, 윤씨 할머니를 알 수 있을 사람의 확률이 아예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랜덤으로 이 집을 타겟해서 들어와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확률보다 훨씬 크다, 높다, 이 정도입니다. 자, 머릿속에 갖고 계시겠지요? 그러면 저희는 2008년 10월 9일 윤씨 할머니가 언제까지 생존해 계셨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번째, 윤씨 할머니의 행적입니다. 2008년 10월 9일 오후 6시 이전의 행적은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고추밭에 계셨던 걸로 확인되고 오시는 길에 마을 주민분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한 분을 만나서는 고추밭 다녀왔어 라고 하며 알밤을 몇 개 얻으셨고 또 어떤 분에게는 여기 인삼 수확하고 있으니까 인삼 좀 가져가 라고 해서 인삼을 받으신 걸로 확인됩니다. 그러시면서 할머니가 인삼도 있고 밤도 있고 집에 대추도 있으니까 우리 아들 삼계탕이나 끓여줘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집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진술도 똑같은데요. 2008년 10월 9일입니다. 9일 오후 6시 40분 윤씨의 아들, 윤씨 할머니의 아들이 집에 도착해 함께 삼계탕을 먹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장에서도 그 흔적은 확인이 됐습니다. 약 20분 정도를 함께 먹었습니다. 라고 이제 진술을 하고 10월 9일 오후 7시 읍내에 다시 일을 하기 위해 아들은 집을 나섰던 거지요. 그렇게 10월 9일 오후 7시 이후에 할머니는 취침 준비를 했고 그 이후 행적이 묘연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아들이 다시 와본 거였지요. 그래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국가수 부검 결과에 따르면 10월 9일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단 아들의 알리바이는 명확합니다. 아들은 일을 하러 갔고 본인의 집에 있었으니 말이죠. 그러면 10월 9일 7시 이후 이 집에 다른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윤씨 할머니, 아들이 아닌 누군가가 이 집에 와서 할머니를 끔찍하게 살해를 한 것이지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아까 증거 있다면서요. 그러면 범인 혹은 범인들이 남겼을 흔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
범인은 이 집안에 어떠한 족적도 지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 집에 농이 있었는데요. 농을 뒤진 흔적이 확인됩니다. 근데 없어진 물건은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시골집이니 재산이 많은 건 아니니 말입니다. 이런 증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증거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증거인데요. 하나, 할머니 시신 옆에 머리카락 한 움큼, 꽤 많은 머리카락 한 움큼, 그리고 주변에 한 올씩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머리카락. 자,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 시신 근처에 담배꽁초가 2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근데 담배꽁초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실 장판에 눌러서 끈 겁니다. 처음 목격을 하셨던 아드님 진술에 따르면 담배꽁초가 이렇게 일자로 서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범인은 흡연자인가 봅니다. 이 모습을 보자마자 유족은 한 남자를 지목합니다. 바로 사위 강씨입니다. 피해자의 따님, 바로 사위인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굉장한 적개심을 나타내고 있었고 평상시에 담배를 저렇게 끄는 버릇도 있었고 원한 관계가 충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매우 폭력적이었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2달 전 2008년 8월에 따님은 이제 보호소로 숨어 들어가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상습적으로 윤씨 할머니를 찾아와 딸이 어딨냐 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을 졸라 죽여서 토막을 쳐서 찜통에 푹푹 삶아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발라내면 완전 범죄야. 근데 못할 것 같지? 너네 두고 봐. 너네 뉴스에 한번 나오게 할게. 이렇게 무자비한 폭력을 했던 남자입니다. 그리고 정황 증거가 너무 명확했던 게 최후 통첩이 한 번 있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편지를 하나 남기고 갔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일주일 준다. 9월 30일까지 죄를 뉘우쳐라. 잡으러 간다. 만약에 그때까지 않으면 나는 다른 걸 잡으러 간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있고 10일 뒤에 윤씨 할머니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가족들은 그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경찰에 지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남아있어도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된다. 정해진 것 같더라도 열린 자세로 봐야 한다. 우리 100%야. 범인 나왔어. 라고 얘기할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 이상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경찰은 당시에 알았어야만 합니다. 2가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하나, 족적과 지문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범인의 모습. 이 모습은 어떤 심리 상태를 얘기할까요? 엄청나게 치밀하고 지능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머리카락은 근데 그럴 수 있다 치겠습니다. 근데 담배꽁초를 2꽁치나 남기고 사라졌다. 어떻게 보면 이건 엄청나게 허술한 모습입니다. 족적도 흔적도 지우고 지문도 지웠던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모습이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럼 머리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사람인가? 범인의 가능성을 항상 한 명이라고 잡아주면 안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범인이 2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2사람이 존재했다면 한 명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지능적인데 한 명은 허술하다. 근데 허술한 사람이 한 행동을 지능적인 사람이 담배 피는 걸 그냥 두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는 거지요. 우리 현장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상한 점들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 머리카락. 자, 머리카락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합니다. 머리카락의 섹션을 분리해보면 한 올 한 올 따로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과 한 뭉큼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이 존재합니다. DNA 분석 결과 한 움큼의 머리카락은 윤씨 할머니의 머리카락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범인은 윤씨 할머니의 머리를 세게 잡았다, 흔들었다, 뜯었다 이런 액션이라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머리카락이 나온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 지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머리카락은 왜 남을까요? 만약에 윤씨 할머니가 범인을 머리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손에 남거나 혹은 손 근처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근처 여러 군데 조금씩 하나씩 떨어져 있었을까? 좀 이상하다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하나 더, 머리카락에 DNA를 분석할 수 있는 둘 다 모근이 존재합니다. 물론 떨어지는 머리카락에서 모근이 나올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머리는 모근 탈락이기 때문에 모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다는 얘기죠. 근데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이 두 가닥이 나온 겁니다. 정말 좀 이상하다. 물론 근데 이 부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흔적을 한번 봐볼까요? 담배꽁초입니다. 여러분은 이 담배꽁초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흡연을 하시는 분들과 흡연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분명 좀 편차가 다르게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경찰분들도 당시에 알았어야만 합니다. 이상하지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담배꽁초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는 입에 타액이 묻어 있었습니다. 담배를 핀 것입니다. 그것도 두까치나 엄청 여유로웠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근데 그런 심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무언가 과학적인 걸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 담배에 불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담배는 서서히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감각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잘 아시겠지요. 저희는 검은 판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여기에 뭐가 떨어져야 될 차례일까요? 당연히 담배를 이 안에서 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꼭 남아야 되는 건 담배재입니다.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담배재는 무슨 색입니까? 흰색입니다. 보이십니까? 흰색의 재들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가 타는 수준만큼 계속 떨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는 담배재가 검은색만 남아 있습니다. 자, 방송의 편의를 위해 저희는 중간을 잠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탔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불을 붙이겠습니다. 거의 끝에까지 핀 상황이다 라는 상황이겠지요. 이렇게 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 흰색 재가 남는다. 하지만 흰색 재가 떨어진 곳은 없다. 찍혀있는 장소는 검은 재만 남아있다. 보이십니까? 검은 재만 남아있다.
저희가 이 현장에서의 느낌을 봤을 때 여기 밑에가 다 검은재입니다. 밑에 남아있는 것들이죠. 다 검은재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벼 섞었다라는 이야기로 남는 것.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같이나 전부 다 이 안에서 핀 흔적은 실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그런 흔적은 없지요. 정확히 표현하면 길었던 담배가 줄어든 데까지 있을 만한 흔적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때 여기에 남는 건 여기서 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범인이 한 행동은 분명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건 나는 이 장소에 와서 담배를 피고 사람을 죽였어 라고 한 것 같고 난 증거를 남겼어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증거 너무 보여주기 위한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 DNA가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이 모두에서 일치된 DNA가 나옵니다. 그 DNA 국가수에서 단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모발과 그리고 담배꽁초 타액이 묻은 사람의 DNA는 똑같다. 누구를 생각했냐? 당연히 사위 강씨였죠. 그런데 완전히 생뚱맞은 사람이 나옵니다. 한 차례 절도전과가 있었던 노숙자, 바로 황씨입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었죠. 그것도 수원과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여와 전혀 상관없는 남자입니다. 이 사람을 긴급 체포해서 경찰은 묻습니다. 너가 죽였잖아. 근데 저는 거기 간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거기 가는 방법도 모릅니다. 간 적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찰은 추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7번째, 황 씨의 진술입니다. 언젠진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이었어요. 제가 공원에서 저녁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안산에 있는 공원인데 사람들하고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술을 먹다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담배가 없어서 그냥 담배 한 대 필 수 있냐라고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한 남자가 갑자기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술을 한잔 하자 그래서 마침 뭐 술값도 없고 일도 안 하는데 잘 됐다 싶어서 같이 그냥 술 한잔 하러 갔어요. 그리고 통성명 없이 그냥 뭐 이런저런 하면서 담배 뭐 술 사주길래 그냥 먹으면서 제육볶음 하나 넣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그 안에서 몇 가지 폈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뭐 머리에 새치가 좀 있네 라고 하면서 머리카락을 갑자기 뭐 새치 몇 가닥 뽑아준 것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담배가 무엇이냐, 너한테 사준 담배, 준 담배가 무엇이냐라는 경찰의 질문에 여러 담배 중 한 가지 담배를 지목합니다. 그게 현장에 있던 담배와 동일합니다.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없어졌나 보다 하고 기억에서 잊혀졌는데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있다 이런 일이 된 겁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함께 있었던 남자의 이름도 모르고 그 남자는 그냥 눈이 매섭게 찢어졌고요. 그리고 머리는 백발처럼 하였습니다. 반백발 상태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황 씨의 주장입니다. 거짓말 탐지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옵니다. 범죄 혐의점에 대한 다른 어떠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DNA 전부 이 사람 건 맞지만 거기에 간 증거는 없었지요. 그리고 이 진술을 뒷받침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 주인도 똑같은 진술합니다. 봤어요. 되게 유명한 노숙자인데 그때 누구랑 와가지고 뭐 얼굴은 못 봤는데 반백발이던데 뭐 같이 술 먹었던 거 알아요. 이런 얘기를 똑같이 진술을 해줍니다. 근데 경찰은 한 가지 그럼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혹시 강씨? 그래서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받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사진이 있는 것 중 강씨 사진을 한 장 넣어놓고 황 씨에게 얘기합니다. 너한테 그때 사준 사람 누구야? 라고 지목하라고 합니다. 근데 황 씨가 정확하게 지목한 사람은 강 씨입니다. 이 남자예요. 정확했습니다. 자, 강 씨는 경찰에 들어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억울합니다. 나 이게 처음 보는데? 너 누군데? 내가 언제 너랑 술을 먹었어? 너 증거 있니? 너 나한테 일부러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식의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강 씨는 당시에 자신이 알리바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망 당시였는데 자기는 그날 술을 먹었다. 그리고 완전히 잠에 들었고 그 다음날도 친구랑 술을 먹었다라는 알리바이를 댑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2008년 10월 9일 안산에서 오후 4시부터 안산 땡땡 곱창에서 술을 마셨고 그렇게 술이 만취가 된 뒤에 집에 들어가서 2008년 10월 9일 6시 도착한 뒤 원룸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10월 10일 새벽 5시였고 내가 그때 새벽 5시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또 술을 먹자고 했다. 확인해봐라. 통신 내역을 확인해보니까 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알리바이가 진짜였을까요? 같이 술을 마셨다는 사람 맞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를 밤마다 자꾸 술을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진술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10월 9일이었는데 10월 9일 오후 4시에 만난 건 맞아요. 맞는데 만취해서 먹었다고? 아닌데? 그때 소주 한 병도 안 먹었어요. 갑자기 먹다가 엄마 만나러 간다고 그냥 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이후에 강 씨는 핸드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녁 7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5시, 즉 그 사이의 시간은 피해자가 부여해서 사망 추정 시간으로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까지 통화 내역이 아예 없이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위치 추적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안산에서 부여까지는 2시간이면 충분히 이동 가능한 거리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계획적인 모습이지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러면 충분하네. 그렇게 알리바이를 만들고 6시 전에 친구랑 헤어지고 그렇게 부여로 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다시 와서 새벽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계획적인 모습의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꼬여버립니다. 문제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 현장에서 경찰은 범인이 한 스테이징, 즉 현장 조작에 낚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현장 자체에 대한 뭔가 현장이 조잡한데 이상한데 누군가가 조작한 거 아닐까? 공범이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닫아준 채 그냥 이건 범인 거 나왔네. DNA 나왔네. 끝났네. 이 사람 체포하면 끝나. 라고 하며 뒤를 밟고 하다가 수사가 늦어지고 남아있어야 되는 증거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문제가 하나였다는 거죠. 둘, 방범용 CCTV에서 단속 CCTV에서 이동 동선 차량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즉 증거 확보를 못해버립니다. 안산에서 부여까지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런 걸 확인을 못해버립니다. 즉 그 증거가 사라져버린 거죠. 세 번째, 초창기에 목격자의 진술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한 남성이 있었는데 경찰은 그 사람의 진술을 무시해버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이 어눌해서. 말이 좀 어눌하신 분이었거든요. 약간 말을 느리게 하고 말을 어버버 하시는, 말을 잘 편하게 못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건 나 빨간 차 봤어. 2008년 10월 9일 저녁 7시 10분에
빨간 차가 할머니 집 옆에 서서 사람 내리는 거 봤어. 거기서 강 씨가 내리는 거 봤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지? 이유는 되게 간단했습니다. 그걸 왜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신 거냐면 그 다음날 할머니가 사망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 전날 봤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빨간 마티즈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빨간 마티즈가 올 때마다 동네가 난리가 난 걸 알고 계셨거든요. 강 씨가 항상 빨간 마티즈를 타고 와서 거기서 난동을 부리다 간 걸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근데 왜 이 진술을 무시했을까요? 경찰은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 왜 그랬냐면 7시 10분쯤 봤다고 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말이죠. 물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말이 어눌하니까 무시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더 강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경찰의 입장은 이런 상황입니다. 10월 9일 4시에 만나서, 4시에 만난 거죠. 친구를 만났고 5시 30분에 헤어지고, 술을 먹고 헤어진 뒤 노숙자 황 씨를 만난 게 7시다. 10월 9일 황 씨를 만나 7시에 식당에서 머리카락과 담배꽁초를 챙겼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화기를 꺼놓고 부여로 이동해서 살해를 저지른 뒤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점이 뭐였냐면 그 목격자가 주장하는 7시에 강 씨는 안산에서 황 씨를 만나고 있었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증거가 없습니다. 식당 주인도 노숙자 황 씨도 몇 월 며칠에 만났는지를 기억을 못합니다. 그게 10월 9일이었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경찰 혼자 10월 9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죠. 저녁 7시라는 진술만 있을 뿐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동 수사가 늦춰지면서 건물 내부에 이미 CCTV가 존재했는데 나중에 수사를 하게 되면서 그 CCTV가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날짜 확인을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증거를 못 찾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강 씨는 살인, 그리고 아내에 대한 폭행, 협박 이런 혐의가 전부 올라가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입니다. 증거 불충분이죠. 뭔지는 알겠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현장에 강 씨가 있었다는 정확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현장에 황 씨의 DNA에 대한 증거가 있지만 황 씨가 거길 갔다는 증거가 없다. 사람은 사망했고 살인사건은 맞지만 범인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결국 강 씨는 당시 아내 폭행 및 협박 이 문제로 교도소에 들어가 징역 1년 6개월만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2일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협박 편지를 보냈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과연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떤 문제에서 출발했을까요? 너무 안일했던 게 아닐까요? 사건 현장 당일로 봤을 때를 보면 10월 10일이죠. 누구 왔는데라는 목격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DNA까지, 증거물까지, 그리고 유족의 이야기까지. 그럼 혹시 경찰은 이랬던 게 아닐까요? DNA 있네? 의심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네? 야, 그럼 여기 100% DNA 나올 사람 누구야? DNA 강씨지. 그럼 됐다, 야. 편하게 가자. DNA 강씨니까 맞춰. 국가수 결과 강씨가 아닌 다른 사람.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열리는 겁니다. 강씨가 범인이다. 황씨가 범인이다. 둘이 공모했다. 어떤 경우의 수로 가야 될까요?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다 지워져 버렸으니 말이죠.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만든 건 누구일까요? 그리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의심합니다. 심증 거의 정확하지요. 하지만 심증만으로 당연히 법의 심판대에 올려 유죄 판결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걸 하기 위한 집단이 당연히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우실까요? 이 사건을 맡으셨던 분들. 과연 그때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일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정황이 범인이라고 지목할 때도 다른 가능성을 생각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어떤 분들은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보편화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 경찰분들은 몰랐을 수도 있지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문제예요. 프로파일링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되게 여러 가지의 범주, 넓은 범주를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사건 현장을 처음 마주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건에서 어떤 이제 아들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처음에 출동했던 경찰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현장에 대한 보존이고 현장에서 최대한 찾아야 될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찾아내고 생각을 하고 수사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세워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기본 방향성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프로파일링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딱 바라봤을 때 왜냐면 이건 면식범일 확률이 매우 높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럴 확률이 되게 이제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증거물들에 대한 거 이거 증거물 왜 놓고 갔지? 근데 범행 흔적들은 족적이나 이런 건 없네. 여기 누가 왔었지? 그 사람이 왔다고? 이런 사람들이 왔다고? 주변의 탐문에서 어느 정도는 사실 강 씨에 대한 수사에 대한 기본이 처음부터 빨리 들어갔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가 되게 아쉬워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국가수에 대한 DNA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수에서 DNA 분석 탁 나오고 그걸로 잡아서 확 넣어야지. 이거는 100%의 증거니까 사실 맞죠. 딱 그 현장에서 그거 나오면 100%니까 맞는데 진짜 만에 하나 그게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더 준비를 해서 강 씨에 대한 것도 더 빨리 더 수사에 들어가서 왜냐면 당일이었으니까 10월 10일 날 당일날 강 씨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서 조금 더 알리바이에 대해 참고인으로라도 확인을 하고 왜냐면 장모님이 돌아가셨다 맞잖아요.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혹시 그날 뭐 하셨냐 참고인에 대해서 좀 협조 좀 해달라 어제 뭐 하셨냐 체크를 해가지고 어디 가서 술 먹었다면 CCTV 다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면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유족들이 먼저 지목을 했잖아요. 의심이 간다고 그런 버릇이 있다고 그리고 목격자도 있었고 차가 뭐가 왔다라고 했던 것도 있었고 그런 걸 처음부터 접수를 하고 원래 처음에 들었으면 처음에 입장에서 처음 수사에 들어갔을 때 입장을 보면 원래 강 씨가 처음부터 수사가 들어갔어야 되는 게 되게 정상적인 확률 그리고 이제 국가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가 DNA를 맞췄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맞는데 그러니까 DNA로 끝내야지가 아니라 다른 걸 준비를 해놓고 DNA로 이제 추가 자료 보완을 해야지가 맞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준비해놓고 추가 이게 맞는 거지. 오케이 이걸로 끝. 이거면 끝났지. 이건 아니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만약에 안 나와버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 이게 훼손돼 있거나 여기서 증거가 안 나오거나 다르게 나와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현장만 보더라도 의심을 할 수 있었을 법한 상황, 정황에 대한 거는 매우 강해요. 왜냐면 베테랑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장이 정말 이상한 현장이에요. 사실은 아니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범인이 왜 유독 이런 건 남겨놨지?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경찰 쪽에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도 DNA가 없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겨놓고 갔나? DNA가 없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가능성, 모든 범주를 열어놔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게 안 돼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되게 안타깝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 버린 거면 범인이 쳐놓은 덫에 시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덫이죠. 시간의 덫에 하나씩 걸려들면서 결국에는 증명할 수 없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진짜 무서운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좀 무서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난 무섭다고 생각하냐면, 만약에 황 씨가 이전에 절도전과가 없어가지고 경찰청에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판 이상한 사람의 DNA가 나온 거예요.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사람의 DNA가.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러면 진짜 멘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수사할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이러면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으면 정말 강 씨에게 집중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 씨의 말을 들어 강 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해보고 강 씨가 얘기했던 CCTV를 따서 강 씨가 누구랑 있었는지 CCTV를 따서 그 CCTV에 있었던 사람이 노숙자인 걸 체크를 해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DNA를 확인한 뒤 그 다음에 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강 씨가 만약에 뭐 범인이라면, 강 씨가 노린 1차는 그 노숙자의 DNA가 검출이 안 된다라는 거였겠죠? 아마도. 둘, 그리고 시간의 덫에 걸려드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가능성을 진짜 열어두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을 땐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엥? 뭐지? 이런 거. 그러니까 확실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정확하게 맞춰보고 가능성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남기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꼭 남기는 이유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 좀 불편충들이, 야,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범죄자들이 어디 또 노숙자 거 이렇게 해가지고 범행 저지를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요즘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DNA 나왔다고 범인 바로 체포하는 경우가 없고요. DNA, 그러니까 요즘엔 미세 증거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고, 굉장히 요즘에는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정말 미세 증거를 찾아서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건 현장에 DNA 증거가 나왔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범인 잡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그리고 미세 증거, 그리고 혈흔, 뭐 증거물, 그리고 뭐 이제 그 범행 증거, 혈흔 증거, 뭐 이런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씩 다 찾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DNA 가지고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DNA 하나 가지고는 절대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고 말씀드리는 내용들 가지고 범인들이 뭐 범행을 짠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불편하신 분들 중에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에 대해 권유림 교수님 뭐 하고 뭐 다른 분들하고 얘기한 것도 방송에도 몇 번씩 나오긴 했지만 안 보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한테 알려지는 과학기술의 수사법은 옛날 거예요. 요즘 거는 잘 공개도 안 되고요. 오픈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요즘 과학수사 기법은 경찰청 내부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과학적이고 너무 깊게 들어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 범주까지도 들어간 경우도 많아서 지금 뭐 이런 걸 보고 범인들이 따라한다면 100% 잡혀요. 답이 없거든. 왜냐면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럴 일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송에 대한 거를 잘 봐주셔야 돼요. 완전 범죄는 없고 미제 사건은 우리의 기억에 있어야 되고 누구나 다 경각심을 일깨워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걸 보는 미제 사건의 범인들도 마찬가지. 니네 언젠간 잡히니까 라는 것도 있고, 요즘에 워낙에 많이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정말
정말 소수죠. 소수의 많은 그런 문제 때문에 다수가 욕을 먹는 거라서 그렇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분도 너무 많으시고 고생하시는 분도 너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에도 그렇게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